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바른 AI 연구센터, 한글로 번역하면 바른 인공지능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명주 교수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과장과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포함하여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저는 인공지능 윤리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그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우리 생활 중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인공지능 윤리라는 용어도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윤리라든지 생명윤리 등 대부분 다른 첨단 신기술 윤리에 비하여 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신기술 도입의 시작 단계부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무척 강조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 윤리가 왜 처음부터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감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자 합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에 앞서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이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과 같은 이 시간적인 흐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발생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 1769년 와트의 중기관 발명으로 시작된 기계혁명이었습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1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뒤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패러데이의 발전기 발명과 에디슨의 전기 발명을 중심으로 한 전기혁명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다시 100년이 더 지났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으로 인해 디지털 정보화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3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산업혁명으로부터 100년의 딱 절반이죠. 5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지능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사회는 초연결, 그다음에 지능화 사회로서 우리는 지능정보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3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ICT입니다. ICT는 인터넷과 이동통신이라는 통신기술을 뜻하는 IC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인 IT를 통합해서 이루는 용어로서 우리나라 말로는 정보통신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입니다. 자, 인공지능 AI는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거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초고속 학습 과정을 거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가리킵니다. 인공지능의 먹이가 되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는 기존의 정보 시스템은 물론 우리들이 늘상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사물 인터넷들이 초연결됨으로써 쉼없이 방대하게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의 활약과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6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바둑 천재 이세돌 구단하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 지사가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던 해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인 석학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 영국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은 인류가 사용하는 마지막 신기술일 수 있다는 경고를 같은 해에 내놓았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전기자동차 T 기업의 일론 머스크 회장, 그리고 세계적인 운영체제를 만들어 온 M사의 빌 게이츠 회장,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영원한 라이벌이라는 화이트 해커 스티브 워즈니악도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발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된 인공지능 기술에 도대체 어떤 위험성들이 내재되어 있길래 이런 글로벌 리더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까라는 경고를 내놨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차세대 미래 자동차의 대명사입니다. 자동차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사물 인터넷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통합체가 바로 자율주행차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도로의 이 복잡한 상황 그리고 자동차 자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두 인지하면서 능숙한 운전자의 판단에 못지않는 판단을 자동차가 대신하여 스스로 내리고 이 판단을 자동차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미국 자동차기술협회 SAE와 미국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자율주행차의 기준은 모두 5개의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좌석에 운전사가 앉아있는 그림이 사라지는 4단계부터가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입니다. 그 아래 1, 2, 3단계들은 운전자의 개입이 어느 정도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2016년 2건의 대표적인 자율주행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전기자동차 전문업체인 T사의 전기자동차 사고로서 레벨 3으로 자율주행하는 도중에 전방의 트레일러를 하늘로 잘못 인식해서 들이받아서 운전사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던 사고였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인터넷 기업 G사의 자율주행차가 레벨 4에서 겪은 사고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우회전하던 남포버스에 들이받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T사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 레벨 3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운전자의 책임이고 G사의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레벨 4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상대 차량의 난폭 운전까지 고려하지 못한 자율주행차의 책임이라고 다르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차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완전 자율의 바로 아래 단계인 3단계 자율 자동차 안전기준인 임시허가 규정을 작년 말에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시행 예정인 상황입니다. 2016년 지사는 사진 안의 사물과 사람들을 인공지능으로 자동 인식하는 포토스라는 서비스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사의 포토스가 어느 흑인 여성을 고릴라라고 자동 인식해냄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토스라는 인공지능이 인종차별을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사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해당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다시 업그레이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해인 2016년 M사는 인공지능 챗봇 테이를 야심차게 인터넷상에 오픈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챗봇 테이는 사용자로부터 지속적이며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한 액티브 러닝이라는 방식을 사용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이 의도적으로 테이에게 유대인 학살은 잘한 짓이다, 그 주범인 히틀러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매우 편향된 학습을 추가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테이는 히틀러와 나치를 찬양하는 인공지능으로 전락했고 오픈한 지 16시간 만에 폐쇄되었습니다. 이 테이 사건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인 올해 2021년 초 우리나라 어느 스타트업 기업이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발표했습니다. 이루다도 테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으면서 차별과 편향, 개인정보 유출 등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로 사회적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다가 폐쇄되는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형사사건 범죄자의 가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동안 컴퍼스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퍼블리카라는 언론단체에서 이 컴퍼스가 백인 범죄자에 비해서 흑인 범죄자를 더 차별하는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고 증명이 됨으로써 다시 한번 인공지능의 편향성 그리고 인종차별성 문제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켰습니다. 2019년 11월 미국의 유명한 컴퓨터 회사인 A사가 신용카드를 발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A사의 신용카드가 개인의 신용점수가 아니라 성별에 따라 지출 한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하네 마이어 한손이라는 기업가가 아내가 본인보다 더 높은 신용점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A사의 신용카드가 자신에게 아내보다 20배 높게 지출 한도를 책정했다며 이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A사의 신용카드 인공지능이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곧 이어서 스티브 워지니악도 본인도 동일한 상황이라며 이에 동조했습니다.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하여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한 A사는 2014년부터 사용해온 인공지능 기반의 신입 직원 채용 과정도 여성 지원자에 대한 차별 현상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어 2017년에 폐기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외국산 인공지능 스피커를 비롯해서 국산도 많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판매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도 인공지능 비서가 생각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와 인공지능 비서들이 이용자의 억양과 남녀 성별 그리고 나이에 따른 편향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를 말씀드리자 운전기사분이 본인이 잘 모르는 곳이라며 택시 안에 스마트폰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그 안에 인공지능 비서가 있죠. 인공지능 비서에게
제가 가는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운전기사분이 말한 목적지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반복해서 음성 인식 시도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뒷좌석에서 제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기사분께 저에게 스마트폰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목적지를 말하자 바로 인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운전기사분은 원조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정확하게 사용하시고 계셨습니다. 서울 표준어를 중심으로 학습된 인공지능이라서 사투리에 대하여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사투리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처럼 사회적으로 소수이거나 소외된 구성원들까지 감안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서비스 포용성을 지금 훨씬 더 높여야 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용자는 자신에 대한 인공지능의 결정에 대해서 왜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을 인공지능이 자신에게 내렸는지 꼭 설명을 듣고 싶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해킹 소식도 종종 들립니다. 뉴스 기사에도 나오지만 $400짜리 레이저 장비로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스와 같은 인공지능 비서와 인공지능 스피커가 해킹된다는 내용입니다. 각 인공지능 스피커 안에 사용하는 펌웨어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미 해커들에게 공개된 수많은 취약점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스피커 안에 보유되고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온상으로 더욱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즘 노령화 사회로 진전되면서 실버 세대, 그다음에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케어 로봇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케어 로봇에 인공지능이 접목되어서 수많은 요양사나 많은 간호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분들을 돌봐주는 이러한 케어 로봇은 정신적인 대화 상대 역할까지 해주며 감정까지 읽어주고 반응을 해주는 소셜 로봇의 기능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케어 로봇이나 소셜 로봇에 대한 우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걱정은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오동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칫 케어 로봇이 대상자에게 해코지할 수 있는 로봇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큰 우려는 해킹과 같이 의도적인 오동작이나 심지어 의도적인 공격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들 케어 로봇이나 소셜 로봇에게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예측 불가능한 해코지와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동안 케어 받아온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그리고 구체적인 사생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서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윤리 분야가 처음부터 감안되지 않고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서 개발되고 확산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시한폭탄을 사회 곳곳에 안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스티븐 호킹 박사나 일론 머스크 회장, 빌 게이츠 회장이 5년 전부터 걱정했던 배경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 윤리가 앞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할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필요하다는 점을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